이어서 21번 이하 보겠습니다. 강간과 추행에 관한 설명이죠.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죄 중에 성범죄가 참 많잖아요. 사회적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성범죄는 잘 빠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강간과 추행죄에 관한 설명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인터넷 쪽지로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이해수가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면 거짓말로 여관으로 유인하는 행위는 유기한 심신미약자 간음죄의 유기에 해당한다. 우리 형법에 이제 유기에 의한, 유력에 의한 미성년자 내지 심신미약자 간음죄가 있죠. 근데 유기라는 것이, 여기서 유기라는 것이 상대방을 속이는 모든 행위가 유기가 아니고요. 우리 판례의 표현에 의하면 유기가 뭐죠? 유기라는 것은 외워두세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죠.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 이게 바로 유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인착각 부지라는 게 모든 오인착각 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판례는 이걸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서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유기가 인정되지 않아요. 여기서도 지금 남자친구 소개시켜주겠다고 여관으로 유인한 것이지 성관계 자체에 대한 성관계 자체에 대해서 속인 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가 없기 때문에 유기가 인정되지 않고 유기한 심신미약자 간음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역시 자주 나오는 판례죠. 다른 것들 판례 사안들이니까 외워두시고, 강론은 그냥 정답 위주로 빨리 볼 거예요. 22번에 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역시 또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에서 익명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은닉성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댓글이나 또는 글을 통해서 많은 욕설 또는 명예훼손적 발언들을 많이 하죠.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 역시 시험에서 절대 안 빠지는 파트 중에 하나죠.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명예죄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게 공연성을 요구하잖아요. 그 공연성. 명예에 관한 죄에서는 이제 공연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죠. 공연성인데, 공연성의 의미는 어때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죠.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때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 우리 판례는 이걸 판단할 때 이것을 전파 가능성설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여러 사람한테 떠들었을 때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돼요. 근데 단 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 예컨대 갑이 을에게 A에 대해서, A가 여기서 피해자라고 치면 이 을에게 A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1인한테 떠들었잖아요. 특정 1인한테 떠들었잖아. 그럼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을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파 가능성이 있었을 때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전파 가능성이 없었을 때는 공연성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들을 잘 외워두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3번 지문에 어느 사람에게 귀한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귓속말로 뭐예요? 근데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죠. 당사자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어디 가서 나는 나쁜 놈이야 하고 떠들고 다녀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따라서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 이제 이 경우에 다른 사람이 전파했어요. 그 당사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다? 전파 가능성이 없잖아요. 자기가 나쁜 놈이다라고 떠들고 다닐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공연성이 부정됐던 그런 판례죠. 23번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설명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틀린 것을 체크해보면 니을본에 보시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하보다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여러분들 업무방해죄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이렇게 있을 때 업무방해죄 이 업무는 뭡니까? 보호법익입니다.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죠. 보호법익으로서 업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업무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점에서 생각해 보면, 자, 갑이 법원에서 이거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인데 법원으로부터 뭐예요? 너 직무집행 하지 마.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어요. 그럼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얘가 뭐예요?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직무집행을 예컨대 피고인 이걸 방해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방해했어요. 못하게. 그럼 이 방해한 요 행위가 본죄, 업무방해죄가 되느냐? 이게 문제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이 갑이 하고 있는 이 직무집행이 이 직무집행이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상수 생각해보세요. 자, 이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법원의 결정을 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법부의 어떤 재판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잖아요. 법원의 결정 안 따르면 우리가 뭐 사회에서 너 징역 3년 근데 감옥 안 가버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이 행위가 형법상 보호할 가치는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호할 가치가 없으니까 따라서 업무방해죄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본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업무방해죄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갑의 직무집행을 방해해도 업무방해죄가 안 된다라는 그런 판례. 그래서 네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들이고요. 24번 재산죄로 넘어가고 있죠. 이번에 시험에서 보면은 재산죄가 꽤 많이 나왔어요. 10문제나 나왔으니까 재산죄 파트별로 보면 9파트입니다.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작물, 손괴, 권리행사방해 9파트인데 10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더 많이 나왔다. 파트별로 한 문제씩 나오더라도 플러스 알파잖아요. 더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특이하게 개인적 법익 파트가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24문제 중에 17문제가 개인적 법익 파트에서 나왔으니까 좀 개인적 법익 파트에서 좀 많이 출제된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현직에 있는 경찰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적 내지 국가에 대한 어떤 사회 내지 국가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많다 보니까 이런 쪽의 종래 보면은 좀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보다는 좀 더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엔 특이하게 이제 개인적 법익 파트가 좀 비중이 좀 많았던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재산죄가 10문제나 나왔으니까 이런 경향이 계속 이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재산죄에서 나오더라도 한 8문제, 한 2문제 정도 뺀 8, 9문제 이 정도면 되는데 좀 많이 나온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강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산죄잖아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24번에 보시면 절도죄는 설명 잘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에 절도면 혼자 인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 동그라미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인목을 운반하였다면 특수절도에서 만다. 여기서 특수절도죄가 어떤 특수절도가 문제가 될까요? 거기서 지금 말하는 특수절도죄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특수절도죄는 어떤 게 특수절도죄죠? 자,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죄 331조 1항이죠.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31조 2항에 보면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하는 흉기 휴대 절도가 있고 그 다음에 2인 이상이 합동하는 합동절도가 있죠. 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특수절도죄는 어떤 거 문제 삼았을까요? 거기 보면은 잘 보세요. 뭐 거기 야간이란 말 없어요. 야간은 이건 아니지. 그 다음에 뭔가 흉기를 들고 들어갔다는 말 없잖아요. 흉기를 이것도 문제되지 않아. 근데 앞에 어떤 사람이 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또 가담해가지고 둘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합동절도죄가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2인 이상 합동하니까 결국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를 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인 이상 합동했습니까? 자, 이건 뭐와 연결되죠? 이건 뭐와 연결되냐면 절도죄의 착수 시기와 기수 시기에서 기수 시기와 연결된 겁니다. 착수 시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밀접 행위설이죠. 우리 판례는 밀접한 행위를 했을 때 실행의 착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수 시기는 뭐예요? 취득설이에요.
취득설. 취득이 인정되면 기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중에 가담, 후행자가 가담을 했는데 이 사람이 취득 관련해서 만약에 이 후행자가 이 사안에서 보면 후행자가 나중에 가담한 이 사람이 뭐예요? 기수 이전에 가담했느냐 아니면 기수 이후에 가담했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기수 이전에 가담했으면 합동절도, 합동절특수라고 할까요? 특수절도가 되지만 기수 이후에 가담했으면 절도 끝나고 나서 그냥 가는 거니까 이 인생 합동해서 절출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수절도죄가 될 수 없는 거야. 그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안에서는 뭐다? 우리 판례가 취득을 언제 인정했어요? 땅에서 캐낸 때. 그러니까 캐낸 후 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캐낸 때가 이미 기수니까 그 나중에 가담한 사람은 뭐다? 기수 이후에 가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절도죄 될 수 없죠. 사안에서는. 그래서 이 영산홍 사건이죠. 영산홍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사건에서 특수절도죄를 부정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기수 시기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죠. 그러면 나중에 운반하고 있는 이 사람은 뭐겠어요? 나중에 가담해서 이거 운반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 임목이 뭐예요? 훔친 그 영산홍이 뭐예요? 절도죄가 기수가 됐으니까 절도죄라는 재산 범죄에 의해서 영된 재물, 즉 작물이죠. 작물 운반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운반한 요행인은 작물 운반죄는 될 수 있어도 합동절도, 특수절도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판례. 25번입니다. 강도죄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강도죄, 중강도죄. 항상 나오는 전압 판결이죠. 중강도죄가 있는데 중강도죄의 기수 내지 미수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중강도죄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강도죄 반대잖아. 절도죄 플러스 나중에 체포 면탈 목적 등으로 폭행협박을 하는 것이죠. 절도죄 폭행협박이 결합된 범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절도죄의 성격도 있고 폭행협박의 성격도 있으니까 기수미수를 뭘로 결정할 거냐에 대해서 학설이 뭐예요? 앞에 있는 절도를 기준으로 절도행위 기준설, 절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수미를 결정하자. 뒤에가 폭행협박이 있으니까 뒤를 먼저 가지고 해야지. 폭행협박행위 기준설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자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수는 언제 되는 거예요? 기수는 그 행위를, 그 범죄의 실행위를 끝냈을 때 기수가, 행위가 다 끝나야 기수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중강도죄는 절도 행위하고 폭행협박행위가 결합돼 있어. 그럼 뭐가 언제 끝나요? 폭행협박행위가 끝나야 중강도행위가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폭행협박행위 기준설, 이게 타당해. 이게 이제 과거 판례인데 이게 타당해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제정신이 아니죠. 앞에 요거 가지고 절도행위 기준설, 요게 이제 현재 전압 판결이야. 전압 판결이에요. 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잖아요. 타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절도행 기준설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이런 판례의 태도인데 어쨌거나 뭐 저는 판례다 보니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보시면 강도죄, 중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봐야 되며 중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고 여기에는 기수는 물론 형법상 처벌구역의 미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중강도죄의 기수 미수의 구별은 구성요건적 행위인 폭행협박에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된다. 이것이 이제 과거 판례는 폭행협박행 기준설이고 지금은 절도 기수 여부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중요한 판례죠. 넘어가시고 26번입니다. 사기죄를 묻고 있죠. 시험에서 뭐 사기죄가 안 나오면 그 시험이 바로 사기죠. 사기죄는 항상 출제되는 판례, 출제되는 부분이죠. 26번에 사기죄에 관해서 적절한 것은 3번에 보시면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얻기 위해서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제3자를 이용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 당사자가 되게 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다면 간접정범 형태에 의한 소송 사기죄가 되겠죠. 소송 사기, 내가 소송을 제기하면 직접 정범이죠. 그죠? 사기치려고. 근데 정을 모르는 제3자를 이용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하게 되면 당연히 뭐죠? 정을 모르는 자를 이용하는 전형적인 범죄 형태, 간접 정범이죠. 그래서 소송 사기죄도 간접 정범이면 소송 사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판례입니다. 27번 공갈죄가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네요. 역시 이번에 보시면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폭해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갈죄 성매한다? 공갈죄가 되죠. 우리는 아무리 내가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범죄적 수단을 쓰면 수단이 불법하게 되면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한 수단을 사용하게 되면 불법 명등사를 인정합니다. 우리 판례가.
수단의 불법설이죠. 불법 명사에서 불법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진정한 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폭행협박이라는 불법한 수단을 쓰게 되면 뭐예요? 범죄예요. 그죠? 그래서 공갈자가 인정됩니다. 28번입니다.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틀린 걸 보면 기억번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 지분을 임으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우리 판례는 횡령죄의 주체는 뭐예요? 주체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 재물을 보관하는 자잖아요. 보관하는 자. 타인의 재물이어야 되겠지, 물론. 타인의 재물을, 그러니까 타인 소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가 타인의 재물이니까 여기서 타인 소유고, 내가 보관하고 온 사람이니까 자기 점유죠. 타인 소유, 자기 점유라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횡령죄를. 그런데 이때 이제 재물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횡령죄의 객체로서 부동산도 횡령죄의 객체될 수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에 우리 판례는 뭐예요? 판례상 보관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대외적인 처분 권능이 있냐 없냐예요. 처분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처분 권능이 있는 자가 뭐가 되는 거야? 보관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처분 권능이 없으면 보관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판례는. 그래서 처분 권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억본에 보시면 부동산을 공동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 지분 밑줄, 다른 공동 상속인의 상속 지분, 다른 사람의 지분이에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처분 권능이 없잖아요. 그죠? 처분 권능이 없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없다? 보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걸 처분하더라도 횡령죄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니을 번 중요한 판례죠. 명시탁 문제인데요. 명시탁 문제는 여러분들 꼭 외워두셔야 돼요. 부동산 명시탁이죠. 부동산 명시탁에서 수탁자죠. 이 수탁자가 바로 이제 보관자죠.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처분했을 때, 임의처분한 요 행위에 대해서 이걸 보관자라고 표현하면 이상하겠네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수탁자가 그것을 임의처분했을 때 이게 이제 횡령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예요. 그랬을 때 요 명시탁의 유형에 따라서 유형별로 유형은 이제 이자간 명시탁 두 사람 사이에 명시탁이 있고 신탁자 수탁자 사이 그 다음에 삼자간 명시탁이 있죠. 삼자간 명시탁은 다시 중간생략형 명시탁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형 유의명 명시탁이 있죠. 과거에는 중간생략형 계약형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뭐 얼마 전에 작년이죠. 중간생략 명시탁에 관한 판례가 전합 판결로 바뀌는 바람에 이제 사실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중간생략형 명시탁 계약형 명시탁에 의하면 우리 판례가 전합 판결을 통해서 전부 무죄설이죠. 자, 이때 무죄는 이제 횡령죄도 될 수 없고 횡령죄도 되지 않고 배임죄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이 말은 보관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무죄설입니다. 아주 편해졌죠 공부하기가. 이자간 명시탁에 있어서만 아직까지는 이제 횡령죄가 인정돼요. 이자간 명시탁도 또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자간 명시탁은 횡령죄가 되지만 삼자간 중간생략형 계약형은 다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니을번의 이른바 계약 명시탁이잖아요. 계약 명시탁은 역시 횡령죄 서면달했으니까 틀렸죠? 무죄입니다. 29번입니다. 배임죄가 설명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재산 손해발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 갑이 회사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삼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권한 남용 동그라미 권한 남용, 네모, 그 다음에 회사 명의 금전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법인 명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밑줄. 상대방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지금 그 대표이사가 권한 남용 행위를 회사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권한 남용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민법의 법리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회사가 이렇게 있죠. 회사가 있고 여기에 예컨대 갑이 대표이사다. 이 사람이 이제 예컨대 상대방과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예컨대 계약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물론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 회사는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책임을 져야 돼. 이 계약에 대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외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외관을 회사가 줬으니까 회사가 대표이사 행위는 자칫 회사 행위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책임을 져야 돼요. 만약에 책임을 안 지면 뭐예요? 상대방 보호가 안 되잖아. 거래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얘가 이 거래를 했는데 이것과 달리 거래했는데 이것이 대표권 남용행위야? 거기 보는 것처럼 대표권 남용행위죠. 원래 얘는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는데 원래는 뭐 하겠어요? 회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의 업무처로 관련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쓴 거니까 대표권 남용행위고 또 상대방이 이런 것들을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대잖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상대방도 대표권 남용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야. 쉽게 말하면 상대방도 나쁜 놈이다 이 말이지. 대표권을 남용하고 있는 대표자도 당연히 나쁜 놈이지만 상대방도 이걸 알면서도 하고 있으니까 역시 나쁜 놈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 대표이사의 행위, 계약 행위 등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걸 회사가 책임을 져야, 그 계약에 회사가 책임을 져야, 그런데 회사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손해발생 위험이 생기는데 그런 회사가 손해가 안 생기는 거야. 회사가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따라서 회사에게 손해 발생 내지 손해 발생에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위험이 없어요. 알았어요? 배임죄가 되면 반드시 회사한테 손해를 끼치는 손해 내지 손해 발생에 위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것이 업무상 손해 발생 위험이 없으니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죠.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손해발생 위험이 없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0번입니다. 횡령죄 배임죄. 횡령 배임 파트가 세 문제나 나왔죠. 앞에 횡령죄 문제 하나, 배임죄 문제 하나, 또 종합적으로 또 하나 문제 세 개나 나왔네요. 횡령죄 배임죄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2번 자기 소유 동산 동그라미 아주 중요하죠.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중매매를 하잖아요. 이중매매를 했을 때 그 이중매매 대상이 예컨대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냐 아니면 동산에 대한 이중매매냐 아니면 채권의 이중양도냐 이거죠. 그랬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동산이나 채권의 경우는 배임죄가 안 된다 이거죠.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뭐예요? 제1 매수인에 대해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보고 있는 거예요. 민사 문제일 뿐이다 라는 거죠. 동산이 어떤 사건이냐면 거기 나와 있는 인쇄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인쇄기를 이중매매하는 거죠. 채권은 이제 임차권 이중양도 사건. 임차권 양도해놓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양도를 해버린 거죠. 이런 사건에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서 배임죄가 안 된다라는 그런 판례. 그래서 자기 소유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그 목적물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가름하여 그 3자에게 양도해버린 경우 기존 매수인의 배임사무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도 아주 중요한 판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 예약 동그라미.
대물변제 예약은 어디 나오냐면 채권법에 나와요. 채권법.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채권인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채권 이중양도예요. 채권 담보 목적 부동산에 대한 대물변제 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 임으로 처분했을 때 배임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단순한 민사상 채무를 이행. 대물변제 예약 꼭 기억하시고. 31번입니다. 작물주에 관한 설명은 적절한 것을 묻고 있네요. 쭉 보시고 4번에 보시면 작물주는 타인이 불법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해서 영득한 물건에서는 성립하지 않아 이런 불가하고 사회에 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자기의 범죄라면 정범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정범자, 공동자, 합동범을 포함해서 정범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작물죄의 구조는 이렇잖아요. 어떤 구조냐면 본범이 이렇게 있고 본범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피해자 그럼 이쪽으로 그릴까요? 피해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본범으로부터 작물범이 물건을 건네봤죠? 예컨대 절도범 그 다음에 작물범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본범하고 작물범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잖아요.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즉 다시 한번 본범의 정범, 본범의 정범은 정범 뭐가 될 수 없어요? 작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이지. 그죠? 본범의 정범은 작물죄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본범의 정범과 다른 사람이 뭐가 될 수 있지? 뭐가 될 수 있어요? 교사 방조범. 본범의 정범이 되는 교사 또는 방조범은 작물죄의 주 될 수 있죠?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훔쳐와 라고 시킨 거죠. 절도죄 교사오면 되겠네. 그럼 훔쳐오면요. 그럼 훔쳐온 물건을 나중에 사주는 거야. 그럼 뭐예요? 작물 취득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절도죄 교사범과 작물 취득죄의 경합범이 되겠죠. 하지만 정범의 경우에는 될 수 없어요. 이때 정범은 거기 공동정범이나 합동정범 또는 간접정범 다 포함되는 겁니다. 32번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에 보시면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의 점유 권리행사 방해죄는 뭡니까?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소유죠. 자기 소유고 타인 점유의 물건이랄지 재물 등이죠. 물건 등을 취거, 은닉, 손괴하는 그런 것들인데 타인점이고 자기 소유잖아요. 소유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또 이때 타인 점유를 할 때 이때 점유.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소유자니까 행위자가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이건 점유권 이게 보호의 대상이에요. 보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점유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무효인 경매 절차 예컨대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얘가 경매를 실시했는데 실시해가지고 얘가 이제 낙찰을 받았다고 쳐봐요. 낙찰자예요. 그럼 물건이 여기 와 있겠죠? 그럼 얘는 물건이 이렇게 넘어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얘한테 뭐 줬겠어요? 낙찰 대금을 줬겠죠? 돈 이렇게 있어요. 돈을 줬다고 쳐봐요. 그런데 어느 사정으로 인해서 이 경매 절차가 여기 무효가 됐다면 경매가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면 무효의 효과는 항상 원상회복입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요. 당사자들이. 일종의 쌍무계약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어쨌건 원상회복을 해줘야 돼요. 서로 뭐예요? 서로 반환해주라 이거지. 다시 말하면 서로 반환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받은 거 돌려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낙찰자는 이 물건 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실시한 사람은 이 대금을 돌려야 되겠죠. 근데 이때 이제 원상회복을 하는데 이것이 뭐다? 서로 동시이행 관계, 항변권이 붙어 있다면 동시이행 관계가 있어요. 동시이행에 대해 민법상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그래요. 항변권이 붙어 있단 말이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동시에 이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 을이 물건 넘겨도 돌려줘야 되니까 나만 돌려주면 나중에 돈 못 받으면 자기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와서 야 내 물건 돌려줘라고 하면 을은 너도 내 돈 돌려줘라고 항변을 하는 권리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시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이런 점유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시에 항변권이 붙어 있으니까 따라서 각자의 점유는 보호의 대상, 권리행사 방해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 없어요? 될 수 있지. 보호해줘야 되죠. 민법상의 동시 항변권이 붙어있는 그런 권리니까
점유니까. 아시세요? 따라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가져와 버리면 뭐가 돼요? 권리행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 원상기 보니까 여기서 소유권은 당연히 회복이 돼요. 각자한테. 그러니까 자기 소유인데 다만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소유 타인 점유물로서 이걸 함부로 취거해 오면 권리행사 방해죄 인정되는 겁니다. 무효인 경매절차에서 경매 목적물을 경락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는 낙찰자 점유는 동시행 항변권이 있더라도 적부한 점유가 아니므로 아니죠. 민법상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는데 그게 적부한 권리가 아니면 뭐겠어요. 따라서 당연히 적부한 점유가 되고 그 점유자는 권리행사 방해죄 타인의 물건 점유하고 있는 자를 할 수 있습니다. 33번입니다. 강제 면탈죄가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에 보시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채무 변제 공약 공정 증서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다음 사선. 거기서 끊으라 이 말이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다음 사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실제로 이 강제 집행에 따른 추심금을 수령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강제 면탈죄는요. 강제 집행 면탈죄는요. 뭐예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허위채무담을 해가지고 채권자를 해한 자, 어쩌고저쩌고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채권자를 해한다는 이 의미가 본제는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추상적 위헌범이고 따라서 뭐예요? 미수규정도 없죠? 그러니까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예요? 채권자를 해야 할 위험. 채권자를 해야 할 위험으로 족해요. 위험으로 족하다 이 말이죠.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작성해가지고 이에게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버리면 이미 뭐예요? 그 명령의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나중에 돈을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칠 위험이 생기는 거야. 채권자를 해야 할 위험이 이미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미 기수예요. 그죠? 추심을 받은 다음에서 받은 때 이미 기수가 되고 범죄가 기수가 됐으니까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3개월 후에 실제로 이 강제집행에 따라 추심금을 수령해버리면 현실적 손해를 끼치는 거고 그때는. 근데 그때가 아니라 추심명령을 받았을 때 이미 채권자를 해야 할 위험이 생겨서 이미 강제 면탈죄는 기수가 됐고 그때부터 공소시효는 진행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34번입니다. 방어와 실화죄에 관한 설명을 묻고 있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고요. 어렵지 않은 것들. 4번 총론에서도 실행에 착수할 때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화죄 실행 착수는 뭐예요? 방화죄 실행 착수는 방화죄의 기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죠. 불을 놓아 소외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 불을 놓았을 때 요게 뭐겠어요? 착수식이고요. 그 다음에 소외의 결과 발생했다. 요게 기수식이죠. 기수식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독립연소설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근데 여기 착수문제 착수식은 언제예요? 불을 놓았을 때 즉 방화 내지 발화 내지 점화 시예요. 그죠? 불을 붙였을 때 착수가 되겠죠. 만약에 매개물을 이용하는 거죠. 목적물에다 직접 불을 붙여버릴 수도 있겠지만 예컨대 미리 횃불을 만들거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불 붙이잖아요. 그랬을 때 매개물을 이용했을 때는 어때요? 매개물에 불이 붙이면 돼. 매개물에 점화 내지 발화 매개물에 불이 붙으면 착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례를 보시면 방화의 요소를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 네모,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라이터를 껴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다. 자, 피해자의 몸 이게 뭐예요? 바로 매개물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었으니까 뭐예요? 매개물에 불이 붙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실행의 착수가 인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 그런 판례입니다. 35번입니다. 문서 위조 변조죄, 문서죄 역시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는데 2번이네요. 문서의 작성에는 작성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명의인의 착각을 이용하여 명인으로 하여금 그 진위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 서명하도록 하는 것 같이 간접 정범에 의한 위조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 위조 변조의 방법에는 전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을 모르는 명의인을 이용해서 명의인의 의사에 반한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도 간접 정범에 의한 문서 위조죄 등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4번의 문서 위조 죄수는 뭘로 결정하나요? 명의인의 수를 가지고 결정하죠. 작성 명의인의 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자, 피고인 갑이 문서를 하나 문서를 위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위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어떤 문서를 위조하고 하면서 이제 명의인을 표시하겠죠. 명의인이 없으면 문서죄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근데 A 명의, B 명의 이렇게 해서 문서를 하나 위조했다고 쳐봐요. 그럼 이때 문서 이 사람에게 사문서라고 치면 사문서 위조죄가 인정이 되는데 이 사문서 위조죄가 몇 개예요? 몇 개? 자, 명의인의 수, 사칭된 명의인의 모용된 명의인의 수가 A, B 두 사람이잖아요. 두 개다 이 말이에요. 두 개. 두 개의 사문서 위조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사문서 위조가 되면 이제 이게 상상적 경합인지 실질적 경합인지를 따져야 되겠죠. 문서 자체를 위조하는 행위는 하나의 행위죠. 따라서 한 개의 행위니까 따라서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것이고 사문서 위조죄는 이렇게 명의인의 수를 가지고 결정한다. 작성 명의인의 수를 가지고 결정한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36번입니다. 공정증서 부실죄 관한 설명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문서죄도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정증서 원본 부실죄죠. 그래서 공정증서 원본 부실죄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관련 판례들은 좀 철저하게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증서 부실죄 관한 설명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라. 틀린 걸 보면 기억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네모. 이게 포인트입니다. 공정증서 부실죄는 이런 구조잖아요. 갑이 일반 사인이죠. 보통은 일반 사인이 을이라는 공정증서 원본을 공정증서 원본 등을 작성하는 담당 공무원이죠.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죠. 허위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해서 을이 그 공정서 원본 등에다가 신고한 대로 기재를 하는 것이죠. 잖아요. 그럼 이 신고한 대로 기재한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허위 사실 신고해서 그게 기재됐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부실사실의 기재가 되는 거지. 기재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본죄 공정성 부실죄가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갑에게. 이걸 신고한 갑에게 공정서 원본 부실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우리 판례 보면 이제 공정성 부실죄에서는 이 공정성 부실 기재죄에 해당하느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공정성 부실죄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요 판례들이 몇 개 중요한 판례. 예를 들어서 우리 판례 중에 보면은 거기 보면 토지대장 있잖아요. 토지대장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어딨죠? 거기 디귿번에 종중소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 동그라미. 토지대장이 올렸을 때 토지대장은 뭐다? 공시원본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잘 외워둬야 돼요. 우리 판례 보면은 조정조서 법관이 작성하는 거 있잖아요. 조정조서도 아니고 또는 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이것도 아니고 또는 뭐 사업자 등록증 있죠. 사업자 등록증 등등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했던 판례들 몇 개 떠오르는 대로 적어봤어요. 이런 것들 꼭 외워두시고. 근데 여기서 부실사실의 기재라는 건 부실사실의 기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동산 등기부에 이 부동산이 내 게 아닌데 내 거라고 등기되는 거. 예를 들어서 그죠? 또는 이 말이 같은 말이 이해 당사자가 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는 등기. 그러니까 내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사도 없는데 등기가 넘어가는 거야. 그럼 당사자 의사에 합치하지 않는 등기 이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부실기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실체 권리관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거나 또는 당사자 의사에 합치하는 거죠.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뭐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부실기재죄가 되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 보면은 기억번에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다. 물권적 합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합의가 없어요. 그런데도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전해가 버렸잖아요. 그럼 뭐야?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 너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도 넘어갔으니까 이게 뭐가 돼요?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는 등기인 거야, 이 등기가. 이 등기 이전이.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본죄, 부실기재죄가 인정돼버리는 거죠.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디귿번 설명드렸고 나머지 판례들 살펴보시고요. 뭐 본강의 할 때보다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위증죄라는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제3자가 신문 절차 동그라미, 신문 절차 동그라미, 신문 절차로 진행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허위에서 진술한 경우 위증죄 소만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증죄는 주체가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죠. 잖아요. 그럼 거기 보면은 가처분 사건에서 이것이 변론 절차, 신문 절차죠. 신문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가처분 사건이 있어요. 그럼 신문 절차로 진행되는 이 가처분 사건에서는 과거에 구민사소송법상에 선서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그 선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신문 절차 진행되는 경우 이 선서를 했을 때 이 선서가 뭐예요? 법률에 의한 선서, 법률에 의한 선서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신문 절차 진행되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민사집행법 현행상 민사집행법상의 선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때 선서라도 이게 법률에 의한 선서가 인정되지 않아요. 법률에 의한 선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뭐가 되지 않냐면 위증죄에서 말하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위증죄가 될 수 없죠.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위증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38번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직내죄로 하여금 공무원 자신의 채권자에게 뇌물을 공유하도록 하여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한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아니라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된다. 틀렸죠? 뭐냐면 이거예요. 공무원 이렇게 있죠. 공무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직내자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직내자가 공무원한테 부정한 청탁을 한 다음에 부정한 청탁을 하잖아요. 부정한 청탁을 한 다음에 뇌물을 주는데 누구한테 주냐면 제3자한테예요. 제3자에게 이렇게 뇌물을 제공 내지는 뇌물을 공유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공무원에게 제3자 뇌물 제공죄 또는 뇌물 공여죄가 인정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제3자 뇌물 공여죄 되려면 얘네 둘이 같이 3자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제3자가 서로 달라야 돼. 이렇게 다르다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받은 이것이 공무원이 받은 것이 아니어야 돼. 그런데 그럼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만약에 얘네 둘이 이렇다면요. 이렇게 평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관상으로 보면 제3자가 받았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되는 거죠. 즉 제3자, 다른 사람, 제3자의 수령이 공무원 자신의 수령과 자기가 받은 것과 동일시된다면 동일시돼요. 동일시.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공무원 자신이 받은 것과 같지 않아야 되잖아. 그럴 때 제3자들 공여죄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제3자의 수령이 공무원 자신의 수령과 동일시된다 그러면 뭐예요? 동일시된다면 이것은 이런 경우는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게 아니잖아.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런 죄가 아니라 공무원 자신이 받은 뇌물죄 뭐예요? 단순수뢰죄잖아요. 그죠? 단순수뢰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서 보시면 거기 뭐 되어 있습니까? 요거 제3자가 이 사람 누구예요? 채권자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채무자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갚을 돈 대신 갚아준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공무원이 받아서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 공무원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가 된다? 단순수뢰죄가 되는 거예요. 단순수뢰죄가. 뭐 요즘에 우리나라가 시끌시끌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되는데 혹시 뉴스에서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있으면, 제3자로서 최순실이 있잖아요. 최순실이 이제 돈을 받았다고 치면, 최순실한테 들어간 이 돈이,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돈과 최순실의 돈이 섞여 있다. 그죠? 구분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최순실이 받은 것은 결국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것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자기가 거기에 이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미르재단이 받은 것은 결국 또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받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3자 뇌물 제공죄냐 아니면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똑같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자신의 수뢰죄, 즉 단순 수뢰죄가 된다. 이런 말도 뉴스 나오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공무원 자신이 받은 것과 똑같이 평가될 수 있다면 그냥 그건 단순 수뢰죄입니다.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되죠. 39번입니다. 공직방해가 공무집 방해죄 역시 잘 나오는 판례. 여러분 수뢰죄나 그 다음에 공무집 방해죄는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경찰과 관련해 보면 수뢰죄 문제는 여러분들이 죄를 저지르는 피고인이 되죠. 경찰관이 뇌물 받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공직방해의 경우는 이제 경찰이 공무집행을 하다가 폭행 협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그래서 이런 어떤 경찰관이 충분히 판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 파트도 여러분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 파트에서도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잘 안 빠지는 파트죠. 잘 기억하시고. 자, 39번에 공직방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걸 묻고 있습니다. 3번 중요한 판례이기도 하죠. 피고인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관이 파업 투쟁 중인 공장에 진입할 경우에 대비해서 그들의 부재 중에 미리 윤활유나 철판 조각을 바닥에 뿌려놓아 이 경찰관들이 이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철판 조각에 찔려 다쳤다면 특수공직방 수상사면다. 특수공직방 뭐든지 간에 공무집 방해죄가 되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폭행협박이 있어야 돼. 폭행. 특히 이제 폭행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폭행이라는 건 뭐예요? 유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 이 진압을 하기 위해서 진입하고 있는 경찰관들한테 이걸 던져. 윤활유, 기름 뿌리고, 그 다음에 철판 쪽을 던져버리고, 이런 뭐예요? 직접적인 유형 행사잖아요. 당연히 폭행이 인정되고 따라서 공직방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그냥 기름 뿌려놨던 거예요. 철판 쪽 같은 걸 깔아놨는데, 들어오다가 자기가 스스로 미끄러져 넘어진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뭐냐? 내가 진입을 하고 있는 경찰관한테 유형력을 행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닥에 깔아놓은 것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폭행이 인정될 수 없다. 유형력 행사가 없으니까 폭행이 인정될 수 없고, 폭행이 인정될 수 없으니까 공직방도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내용의 판례. 4번 지문도 중요한 지문이죠. 유기한 공무집 방해 성립하려면 자기 유기행위로 인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 밑줄 이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유기한 공무집방은 고의와 관련해서 공직방해의 고의, 공직방도 고의 범위니까요. 공직방해 고의와 관련해서 공무집행, 직무집행,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 직무집행 방해의사 요부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 공직방이죠. 공무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에서 폭행협박을 사용하는 단순 공직방, 그 다음에 유기를 사용하는 유기에 의한 공직방 있는데, 단순 공직방은 직무집행 방해의사 불요설, 우리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기한 공직방은 필요설, 우리 다설과 판례의 태도죠.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사실 조문만 알고 있으면 암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범죄의 고의는 뭐죠? 법에 써있는 구성요건이 있으면 그 구성요건의 끝에다가 인식과 의사를 붙이면 그 범죄의 고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죄의 고의가 뭐냐? 그러면 살인죄가 어떻게 돼 있지?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끝에다 인식과 의사 붙여보세요.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인죄의 고의가. 그러니까 공직방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무집 방해죄의 고의는 뭐예요?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직무집행을 공무원이고 그 사람을 때린다는 인식과 의사만 있으면 그로 인해서 공무집행이 방해되든 말든 나는 저 사람을 때리면 돼. 그것만 있으면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하지만 유기한 공직방은 어때요? 유괴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예요.
유괴로서 공무집행,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예요. 그러니까 끝에다 인식과도 붙여보세요. 유괴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문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4번도 아주 중요한 판례. 40번입니다. 무고죄에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에 보시면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의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의 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 사실의 진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 갖고는 안 돼요.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나오죠. 4번도 뭐 비교적 최근 판례인데 서울 변호사 협회에다가 협회장한테 이제 그 소속 변호사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허위사실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 그 변호사 협회에서 변호사를 징계하겠죠. 그럼 이럴 때 이게 이제 무고죄에서 말하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할 때 그 징계처분 인정될 수 있느냐? 무고죄는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위증죄나 무고죄 이런 파트는 뭐예요? 전부 어디입니까?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사법작용이 관여됐을 때 이걸 방해하는 죄, 이게 이제 무고죄예요. 위증죄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사인 간의 징계 사건, 사인 간의 징계 처분 이런 것들은 위증죄나 무고죄 이런 데 포함되지 않아요. 증거인멸죄 이런 데에서 포함되지 않는데, 그러면 변호사협회에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하는 건 변호사는 뭐예요?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간의 징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변호사협회의 징계 처분은 어떻게 보면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 처분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커요. 우리 다수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는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를 징계하는 것도 여기서 말하는 징계 처분에 포함된다. 그래서 변호사협회 허사를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인정된다는 판례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판례 잘 나옵니다. 4번도. 금방 설명드린 거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뭐가 있었어요? 사립대학교 사건이라고 해볼까요? 사립대학교 사건이에요. 뭐냐면 A 사립대학교가 있고 사립대학교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소속 교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소속 교수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다가 올려놨는데 허위사실 신고했을 때 이것이 무고죄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죠. 그럼 내가 신고한 이 내용이 받아들여가지고 만약에 사립대학교에서 이 소속 교수를 징계한다면 이건 뭐예요? 사인 간의 징계 불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고죄가 돼야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건 명백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징계 처분은 국가의 사법작용이 반영되는 것이어야 되니까 사립대학교는 국가기관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건 사인 간의 징계에 불과해서 이 소속 교수에 대해서 사립대학교 소속 교수에서 허위사실 신고해도 무고죄가 안 된다는 그런 판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엊그제 봤던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기타 이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해설 참조해서 또는 갖고 계시는 교재를 참조하셔서 좀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시험 문제 기출 문제는 여기서도 이 해설의 끝에 보면은 각 해설마다 끝에 기출이라고 표시해놨잖아요. 다 100%입니다. 그죠? 여러분 시험은 계속 그럴 거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95% 이상 다 기출지문으로 구성될 것 뻔하니까 기출문제들을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해 두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경찰 승진시험 문제 기출지문만 풀어보면 되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다른 직렬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까지 반영되어 있는 그런 문제집을 구하셔서 그런 것들을 풀어보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완벽하게 이해한다 그러면 95점 이상, 100점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거나 짧은 시간에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런 공부하는데 또는 어떤 방향성에 어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승진시험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기본 강의랄지 문제풀이 강의랄지 판례 강의 등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잘 준비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